8시가 되었고요. 현재 사회자를 포함해서 19분이 참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시작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네, 시작에 맞춰서 다들 카메라 켜고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입문 콘텐츠 학회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포럼은 3, 4, 5월 4회차라서 5월이 상반기의 마지막 온라인 포럼입니다. 네, 하반기에도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해외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상명대학교의 박진호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로 계신 박진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손을 흔들어서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준비해 오신 분량이 많고 참가해 주신 분들에게 좀 실제로 생생한 경험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서 발표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질의응답은 부득이하게 한 10분 정도로 짧게 받아서 총 1시간 1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혹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월 입문 콘텐츠 학회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창한 날씨에 오늘 2021년 상반기 입문 콘텐츠 학회 온라인 포럼에 제가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디캐릭의 최인호 대표님, 사문의 오송환 박사님, 또 지난달에 하셨던 정성혁 교수님 모두 다 되게 추억 같은 강연을 펼쳐주셨고요.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마지막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최인호 디캐릭 대표님의 XR, 그 다음에 오성환 박사님의 문화재 보전과 활용, 정성혁 교수님의 어떤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3D 스캔이라든지 사진 기법을 통해서 했던 사례들, 정말 저도 되게 공부를 많이 했고요. 마지막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입문 콘텐츠 학회 선생님들하고 또 관심 있는 일반인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의 해외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 현황과 전망입니다. 물론 국내에도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관광이 됐든 해외 답사가 됐든 해외 프로젝트가 됐든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20년 했던 다양했던 프로젝트를 현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입문 콘텐츠에 있어서 강연을 떠나서 힐링되는 시간이 1시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 현황과 전망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총 6가지인데요. 핵심은 지금 챕터 2 보시는 것처럼 이 해외 프로젝트는 외국의 해외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한국인 우리나라의 손에 의해서 해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행 기증을 말씀드리고요. 해외 프로젝트 요약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 프로젝트 소개인데요. 되게 많은 사례가 있지만 사실 1시간 내로 압축해서 닮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좀 굵직하고 의미 있는 것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챕터 4 보시면 탁티바이 프로젝트가 마지막인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때문에 해외 나가지 못했습니다. 탁티바이 프로젝트는 2019년 11월에 끝났는데요. 이 코로나 밀어닥치기 딱 석 달 전에 딱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했던 프로젝트가 좀 의미가 있어서 챕터 4로 잡았습니다. 자, 20년 동안 우리 한국인의 손으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의 성과는 무엇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든지 해외도 나가신다면 아마도 2022년부터는 또
한국이 지난 20년 끌어온 것처럼 내년부터는 앞으로 20년이 됐든 30년이든 100년이 됐든 또 다른 해외 프로젝트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BTS가 그 버터 신곡을 발표해가지고 전 세계 어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첨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한류의 입장에서 이 문화유산 디지털 헤리티지가 또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노하우나 기술력과 이걸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를 맨 마지막에 저렇게 그 프로젝트 의미와 한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수행 규제를 먼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투라고 잡아놨습니다. 사실 해외 프로젝트는 펀드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 프로젝트 당연히 펀드가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어떤 해외 문화유산 소재가 좋다든지 활용성이 있다든지 난 이 문화유산 너무 좋아 해도 사실 이걸 뒷받침할 때 펀드가 없으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텝에 있어서 거의 50%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경로로든 투자든 정부 지원이든 뭐가 됐든 펀드를 확보해야 되는 게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뭐 문화재청에서 신고를 해서 석굴암을 간다든지 뭐 조계종을 통해서 뭐 불국사나 해인사를 간다든지 또 우리는 또 말이 통하는데 해외는 일단 그 나라 가서 내가 관광객이 돼서 불법으로 찍어서 뭘 만들어서 했다는 건 사실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기 제가 2번 챕터에 일일이 썼는데요. 현지 정부나 해당 나라 담당 기관의 허락, 또 저작권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하에 디지털 헤리티지를 수행한다. 이거는 또는 그 나라와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튼 그 나라 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어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든가 되게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나라와 소통이나 저작권 허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합을 프로젝트라는 게 충분히 답보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수백, 뭐 지자체까지 수천 가지 프로젝트가 왔습니다만 디지털 헤리티지에 한정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핵심적으로 11개를 쭉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11개는 요거 표 이후에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2002년도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프로젝트가 2002년 시작을 했고요. 방금 제가 2019년 우리가 코로나 터지기 석 달 전에 끝냈던 밑에 보시면 11번 파키스탄 탁티바이 프로젝트 2019년도 요게 맨 마지막이라서 오늘 소개하는 프로젝트의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동영상을 잠깐 좀 보시고 나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01년 3월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해초스님도 갔고 현장 스님도 갔던 위대한 문화유산인데요.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라들의 신이 없다. 우상이다. 라고 해서 1400년을 이어왔던 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문화유산을 21년 전에 저렇게 처참하게 파괴를 했습니다. 네네. 자, 이 프로젝트는 사실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 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어떤 정립이나 이런 프로토콜이 없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리나라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펀드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CNN에서 방금 보신 폭파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해초스님도 갔던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 도상의 한민족과 관련된 문화유산인데 어떻게 탈리반 저렇게 우상 숭배랑 하에 저렇게 파괴될 수 있을까 해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걸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 뒤에 암벽 뚫려 있는 것이 그 바미안 석불이 있던 자리고요. 제가 2년 뒤에 갔습니다. 그때도
탈레반이 막 물러나서 미군이 진주했을 때인데 많이 위험했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제가 직접 현장 답사를 하고요. 이제 자, 왼쪽은 파괴되기 전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탈레반이 다이나믹으로 폭파하고 나서 잔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돌 3개는요, 제가 직접 저의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가서 이 파괴된 파편을 제가 사진을 딱 찍고 저걸 들고 오면 문화재를 반출하는 거니까 안 돼서 찍고 제자리에 원위치시켰는데요. 지금 보셨던 이 주먹만한 사이즈가 한 요마보다 좀 작은 돌인데 이게 수십만 개로 있어서 유엔에서 저걸 복원한다는데 복원이 될까? 파괴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기다 유엔은 그 펜스만 채워놓고 복원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는 있겠으나 너무 철저하게 파괴가 돼서 실물 복원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인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파워포인트 왼쪽 상단을 보십시오. 예, 바미안 석굴을 저게 원래는 53m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어떤 사진 자료나 그걸 구해가지고 제가 한 1m 사이즈로 저렇게 그 모델을 해서 스캔을 받아가지고 맨 오른쪽에 보면 바미안 3D 스캔 결과물이라고 했는데요. 원칙은 왼쪽에 탈레반이 파괴하기 전에 원형 사진을 찍는다던가 3D 스캔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있을 때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축소 모형을 한다든지, 자, 밑에 보시면 밑에 보면 결과물이라고 원한 바로 위에 실축도가 있는데요. 1970년대 일본 교토대학에서 이 바미안 석굴 전체, 여기 그 계곡의 저 왼쪽에 끝에부터 끝까지 4km입니다. 저게 1000개 정도 동굴이 있는데 저기를 다 조사해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실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3D 모델을 통해서 원형을, 이게 AD 5세기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이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펀드나 우리나라 정부의 펀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해외 문화유산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기를 들여서 프로젝트를 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펀드가 있거나 저걸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봤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2003년에 끝났는데요. 2004년에 전자불전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굴에 복원했던 과정들을 담아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굴의 디지털 복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도 우리나라 국내 관련된 헤리티지 사례 논문이 많이 있었지만 해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했던 첫 사례고요. 네네. 내년에 이 바미안, 바미안 석굴의 건너편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200만 달러를 들여서 바미안 센터, 즉 바미안 박물관을 내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는 뭐 이런 훗날에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어떤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했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 또 한 번 더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 처절하게 파괴된 문명 파괴 현장에 우리나라 디지털 헤리티지의 노하우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활용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3년,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은 아까 뭐 수행 기준 2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 나라의 어떤 저작권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 자,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이 2가지 수행 기준에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프로젝트고요. 자, 2006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프로젝트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나라 문화원영을 하다가 해외도 한번 해보자라고 지정과제를 냈었는데 제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와 CG웨이라는 업체를 연합을 해서 들어가서 저 과제를 수주를 해서 진행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자, 앙코르와트는 오늘 들으신 선생님들 아마 거의 많이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1년에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50만 명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다수를 차지하는 관광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자, 이 과제는 앙코르와트가 이렇게 많이 온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주로 앙코르와트를 소재로 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네. 자, 현장 조사 지금 앙코르와트 앞을 배경으로 제가 현장 조사하는 모습을 찍었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저작권이 항상 걸려서 관광 차원에서 찍고 뭘 만들면 그걸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문화재청에 해당하는 그 캄보디아 압사라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압사라청 밑에 가서 한국에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하는데 허가를 해주고 이거에 대한 계약을 해서 인증을 받고 싶다. 이걸 좀 한 석 달 동안 해서 또 여기는 전 세계에서 NHK라든지 BBC라든지 이런 유수의 방송국이 와서 어떤 촬영 날짜, 그다음에 그 강도 이런 걸 통해서 저작권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시기였습니다. 저 때 한 $10,000 정도 지불해서 그래 한국팀이 와서 사진 좋고 3D 스캔 좋고 캐릭터 만든 거 오케이 해서 영어와 크메리어를 합쳐가지고 저작권 협약을 했고 그 이후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2006년 4월 달인데요. 자, 앙코르와트의 지금 앞사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3D 만들기 위해서 벽면을 한 6, 7천 장 정도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막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불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3D 스캐닝즈가 막 일어나는 찰나였는데요. 국내에서 했던 스캔의 방법을 앙코르와트에 도입해서 아마 해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했던 첫 번째 3D 스캔 작업의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좀 저기 보시면 같이 갔던 연구원이 지금 그 앙코르와트 벽면에 저기 보시면 부조를 좀 스캔하고 있는 작업을 보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모습을 이런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저거 작업하면서 일일이 이런 메이킹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자, 저렇게 그 60m가 넘는 힌두교 신화의 탄생 선언이던 우유바다 시적기의 그 비신우신을 좀 스캔하는 장면인데요. 저렇게 스캔을 해서 오른쪽에 데이터가 획득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사원이지만 실제 캄보디아를 가면 고대 이런 그 버려진 사원이라든가 절이라든가 한 1,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앙코르와트는 가장 잘 남아있고 가장 미학적 훈련을 해서 앙코르와트가 어떤 이쪽 문화유산 대명사가 됐는데요. 앙코르와트 말고 지금 왼쪽에 지금 보시면 왼쪽에 두 분이 모자 쓰고 있는 사진은 앙코르와트와 쌍벽을 이루는 반대 이슬에 있는 사원입니다. 거기도 지금 스캔 작업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앙코르와트 모형입니다. 앙코르와트가 너무 커서 저때는 드론도 없었고 그래서 전체를 다 스캔하기가 뭐 좀 불가능해서 지금 그 캄보디아 왕궁에 있는 모형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 아우라라든지 진본이 아니긴 하지만 3차원의 공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앙코르와트 축소 모형을 3D 스캔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벽면 부조에 대한 또 앙코르와트가 너무 넓고 조각도 많고 해서 처음에 제안했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를 뽑아가지고 딱 그것만 맞춰서 데이터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앙코르와트는 많은 유물이 있는데요. 사실 그 유물들이 프랑스 시대나 일제시대 때로 약탈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요. 앙코르와트는 어떤 이런 건축물이 있고 여기는 유물들은 조각조각돼서 해외로 반출되든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해당되는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저렇게 유물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저작권 협약을 낼 때 앙코르와트도 좋은데 앙코르와트 출토된 유물이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흩어져 있으니 박물관에 있는 앙코르와트 시대에 관련된 유물도 사진을 찍는다든가 스캔을 하겠습니다 라는 허락을 받아서 지금 보시면 반데이 스레이나 앙코르와트에 있는 유물들이 있는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가서 저런 식으로 3D 스캔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왼쪽 위 사진 보시면 역시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의 스캔은 비신우상인데요. 그 오른쪽 보면 스캔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네, 저기 또 우리나라 미륵 반가상 정도 해당되는 그 캄보디아의 국보급 유물인 지금 크메렌 석상, 저게 그 자야바르만 2세 석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의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스캔 작업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게 그 앙코르와트 전체 모델이 필요해서 당시로는 어떤 장비의 열악성이라든 시간 때문에 앙코르와트 전체를 스캔하지 못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3D 맥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앙코르와트 전체 모델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마침 2006년 저희 이 과제가 끝날 즈음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4년에 한 번씩 늘 경주에서 열리다가 처음으로 캄보디아하고 연합 그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앙쿠르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인데요. 저희 과제가 거의 끝났을 때 엑스포가 딱 열려서 엑스포 쪽에서 그 앙코르와트 과제를 했는데 그 결과물을 엑스포에 좀 전시를 해달라. 신라 문화가 가진 않았지만 앙코르 경주 엑스포의 모토는 앙코르 문화와 즉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문화와 경주 신라 문화를 융합시키는 그런 전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 보시면 화면에 앞에 앙코르와트 모형 앞에 그 저희가 디지털로 제안했던 영상이 같이 콤비네이션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했고요. 어쨌든 과제하고 이렇게 거의 끝날 때 딱 그 타이밍 맞아가지고 저렇게 1차적인 활용. 물론 엑스포가 딱 끝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전시물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과제를 했고 그렇게 저렇게 캄보디아 국민들 또 캄보디아를 찾는 세계 관광객들에게 저렇게 선보일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자, 2006년에 캄보디아 과제를 하니 2007년에 문화재청에서 좀 와보라 그래서 갔습니다. 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과제를 해서 성공적인 수행을 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는 문화재청에서 베트남을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 주셔서 사실 캄보디아는 가기 전에 좀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베트남에 대한 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베트남의 유적을 한번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이때는 사실 베트남이 그렇게 관광지나 유명하지는 않았고요. 찾아보니 15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후기 정도에 베트남도 그 우리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어떤 그 왕조가 있었습니다. 후에 응엔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응엔 왕조가 자리했던 후의 황성. 우리나라 치면 조선 왕조의 뭐 경복궁 정도 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 왼쪽 지도를 보십시오. 위쪽에 있는 하노이고 밑에가 호치민인데요. 딱 17도선, 우리나라 본 38선 정도 되는 곳에 후에 HU, 후에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당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의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오는 역사적인 유서 있는 관광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지만 100년 전에는 바로 여기 후에시, 그렇죠. 후에 항공. 여기가 베트남 수도이자 캐피탈이자 베트남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하늘에서 좀 보고 있는데 저 황성 임페리얼 시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복궁보다 한 70% 정도 사이즈인데요. 여기서 고성, 황성, 자금성으로 나뉘고 네, 지금 여기 보면 각 건물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주도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 회장님이신 이동환 회장님께서 전에 그 여금의 대표이사로 계실 때 카이스트와 문화재청과 이동환 교수님이 대표이사로 계시던 여금과 같이 합작을 했던 학교와 관과 그리고 기업이 연합 조인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에서 주로 주도했습니다. 자, 그때 이게 또 되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언론에서도 야, 우리나라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과 노하우로 비록 이게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베트남 전이라든가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베트남 후의 항성을 복원 작업했다고 좀 많이 그 부각을 시켜가지고요.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과제 결과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담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때 TV를 기증해서요. 지금 황성에 오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보면 잔디밭을 많이 빈 데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꽉꽉 채웠는데요. 베트남전 때 여기 있는 많은 궁전 정각들이 우리나라 경복궁 임진왜란 때 훼손된 것처럼 훼손됐는데 저걸 복원하자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국팀에 요청을 해서 오른쪽 친문의 오른쪽 것처럼 150년 전에 전각이 완전한 전쟁 전의 모습에 있는 것을 재현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오면 아니 뭐야 뭐 한나라 황궁인데 너무 볼 것이 없고 소략하잖아. 그게 아니다. 봐라. 80동에 있었던 되게 웅장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무언으로 이렇게 그 디지털 복원 영상물을 통해서 전달했고요. 저게 2008년에 설치가 됐는데 벌써 8년이면 지금부터 한 14년 전인데 아직까지 지금 저 그 복원 영상이 유럽 관광객,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그리고
베트남 자국인 관광객이 맞이해서 지금도 뭐 절찬리는 않지만 계속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재밌는 건 이게 이 황성의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보시면 태화전, 우리나라 치면 경복궁 금정전 정도 되는데요. 저 건물 안에 저렇게 그 디지털 복원 영상물이 돌아가는데요. 우리나라 금정전 안에 경복궁을 재현하는 영상을 틀었다. 이건 사실 말이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이 그 유적지의 특성상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옛 모습을 더 반추할 수 있는 어떤 모멘트가 되라는 의미에서 황성 건물 안 한 구석에 저렇게 그 현재 모습, 과거의 모습을 저거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8년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지났는데요. 2007년에 작업을 하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모기업에서 또 베트남 후에 황성을 대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복원 영상이었는데요. 이번에 VR 체험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VR 체험관 저렇게 조성을 했는데 건물 이렇게 2016, 17년 우리나라에서 VR에 쭉 붐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나라 그 YST라는 컨텐츠 기업이 20억을 투자해서 황성 건물 옆에 저렇게 이렇게 그 옛 왕궁의 모습이라든가 잠깐 그러면 저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후에 황성 동영상을 có lẽ là phù hợp nhất. 지적지를 대상으로 현재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적지 한가운데 VR 체험관을 만들어서 물론 10년 전에는 카이스트에서 텔레비전 하나 가지고 한 75인치의 TV 가지고 자 현재 이런 모습인데 옛날에 이랬습니다가 사실 또 그때 미디어지만 또 지금 VR 시대가 와서 아예 저렇게 VR 시뮬레이터라든지 VR HMD 장비 가지고서 조금 더 이머시하고 몰입성 있게 후회 황성 체험을 해라. 후회 황성 타임머신 효과를 줘라 라고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18년 그리고 코로나인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VR이 만든 지 한 4년 되니까 이 기업에서 이제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또 많은 관람객이 또 올 건데 그래서 기존에 2018년엔 VR을 했다면 2021년은 증강현실 AR을 통해서 이걸 또 XR 프로젝트 총을 해가지고요. 기존에 보시면 왼쪽은 2017년에 만든 VR을 돌다가 이제 컨텐츠가 좀 바꿔줄 때가 오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Extended Reality 내년 올해 작업을 해서 내년은 XR 컨텐츠를 구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좀 70인치 제한적인 모니터보다 거의 3만원 케이블처럼 거대 영상이라든지 또 이게 유적지 나가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증강실 안경을 통해서 딱 봤을 때 현재 폐허 모습이 아니라 150년 전에 어떤 이쪽 왕족의 삶이라든지 왕의 행차라든지 옛날에 궁전의 모습을 야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이죠. 네, 그래서 또 스토리텔링 기반의 증강현실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건 아마 내년에 설치가 돼서 또 다른 관람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아시아에서 조금 벗어나서 중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에 페르세폴리스 프로젝트. 자, 이란은 요새 계속 좀 미국하고 좀 각을 치고 좀 많은 그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란은 옛날 페르시아의 후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보시면 페르세폴리스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복궁 정도 500년 찬란한 페르시아 역사에 어떤 전성기를 부과했던 영원의 도시였습니다. 자, 상상도 뭐 옛날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궁전과 도시에 로마가 만들기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그 각 민족을 거느리고 정복을 했고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침공을 해서 이 페르세폴리스를 불질렀습니다. 4월 동안 탔다고 하더라고요. 자, 현재는 폐허가 돼서 1930년대에 땅속에 묻어 있다가 시카고 대학이 발굴을 해서 자, 현재는 이런 모습을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공에서 좀 보고요. 자, 보통 오면은 큰 계단을 지나서 북쪽 계단을 지나서 아파다는 현장을 지나서 북물 와가지고 기둥에 있는 100개인 기둥까지 쭉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답사 코스입니다. 페르세폴리스의 구조입니다. 자, 제가 사진을 찍어 봤는데 이건 석축 위에 있는 모습인데 불이 나서 여기 있던 그 기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위에 떠받친 지붕은 다 없어지고 화재 이후에 근본에 있는 파운데이션, 석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석축만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런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고 저게 우리나라 금정전 정도 되는 아파다나라는 메인 건물입니다. 다리스 궁전도 남아 있고요. 자, 이 프로젝트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8년에 페르시아 문명 특별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런 페르시아 유물 가지고는 페르시아 왕국의 어떤 찬란함을 관객들이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직접 페르세폴리스에 가서 유적을 찍고 이 페르시아 황궁의 웅장하고 장대했던 모습을 재현해 달라. 그리고 전시의 일부를 넣겠다. 이런 주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그 현재는 이렇게 모습이고 과거를 이렇게 재현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그 현재 왕궁의 입구의 모습을 오른건 제한한 걸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건 그 기둥들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2008년 4월 20일 페르시아 특별전 안에 이 디지털 복원 영상물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그 나라 이란을 위한 것보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한 용도에 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잠깐 동영상 잠깐 보시고 그때 틀었던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자, 보시다시피 지금 그때 당시 그 페르시아 문명지에 왔던 관객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유물을 쭉 보고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네. 앞에 6m 거대한 스크린 설치해서 페르시아 유물을 쭉 보고 와서 맨 끝에 당신이 봤던 이 유물이 있던 이 페르세폴리스의 왕궁의 현재 폐허에 처연한 모습을 이렇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이렇게 대단한 건물이 있었습니다를 이런 식으로 재현해서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해서 관객들에게 지금 이런 페르시아 주는 이런 유물을 가지고는 사실 그때 어떤 그 페르시아의 어떤 거대한 제국의 위용을 보긴 되게 힘듭니다. 물론 이게 그 몰입이나 이머시브가 좀 어떤 몰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아쉽지만 디지털 복원된 페르세폴리스 영상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강대했고 뛰어난 문화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게 했던 디지털 복원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위에 보시면 위에 보면 아까 제가 영상 틀어드린 것처럼 아파날 궁전의 지붕의 모습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은 지금 그 저길 다리스였던 이 다리우스, 이게 다리우스 황제라고 합니다. 이거의 모습과 신하들, 요게 그 페르세폴리스 구조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The Glory of Persia, 페르시아 특별전 동안 한 달 좀 넘게 상영을 했고요. 이때 이 전시가 대박을 쳐서 21만 명이 들었던 되게 그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문명전의 서막을 열었던 전시였고, 저희 한국팀이 이란까지 가서 페르세폴리 현장을 찍고 복원을 해서 같이 이 전시를 같이 아울렸던 융복합적 의미 있던 전시였습니다. 네, 이란에서 이제는 좀 실크로드 좀 넘어가는데 200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또 우즈베키스탄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즈벡 유물을 갖다 와서 전시를 했었는데 이때 이란 페르세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실크로드 가긴 쉽지 않습니다. 실크로드의 몇몇 유물 가지고는 사실 실크로드의 느낌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실크로드 어떤 벽화나 도성을 재현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2018년엔 조금 더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건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샵 도성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저렇게 폐허로 되고 있고요. 자, 1600년 전에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현장에 드론을 날려서 옛날 실크로드 도성에 있던 현장을 저렇게 촬영을 하고요. 자, 왼쪽 보시면 아프라샵 도성 유적 현장이 있었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그 소구드인에 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은 사실 저 폐허가지고 옛날에 여기 어떤 도성이 있었네?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지진이라든지 침공에 의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옛 실크로드 도성을 재현을 해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유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 촬영함뿐만 아니라 옛 도심을 재현해서 여기 경주에 실크로드 디지털 체험관이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굳이 실크로드 유적을 가지 않더라도 실크로드 체험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자, 실크로드 체험관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 왕을 만난다든지, 네, 시뮬레이터를 타고 실크로드의 벽화로 들어가고 도성을 가면서 굳이 오늘날 실크로드 유적 가지 않더라도 실크로드의 유물과 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실크로드 체험관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시뮬레이터를 타고 벽화 속으로 들어가고 옛 도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실크로드 프로젝트고요. 네네. 자, 그리고 2018년에는 해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자, 여러분 해초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신라성 해초가 지금 저기 보시면 해초의 루트가 우리 경주에서 출발을 해서 해안을 돌아가지고 중국의 장안까지 이르는 프로젝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정수일 교수님이 2004년에 해초의 왕어천 축전의 원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텍스트를 근간으로 그 실제 유적지를 쭉 돌아서 해초는 아무런 유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왕어천 축전이 유일합니다. 이 왕어천 축전의 기록과 그가 갔던 길을 따라서 물론 현재 모습과 1400년 해초가 했던 모습은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초의 유적이나 남긴 유물은 없지만 이 왕어천선 텍스트를 바탕으로 2008년에 세계 속의 신라 해초를 만나다 주로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복원도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약 30평 규모로 뽑아왔습니다. 해초의 기록 하나 가지고 저렇게 디지털 전시를 꾸몄던 것이죠. 이게 2008년이고요. 저렇게 그 도낭 석굴에 펠리오가 있었던 모습도 재현해서 어떻게 왕어천 축전이 발견되었는지 모습도 전시에 연출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2008년인데 10년 뒤에 VR 시대가 들어왔고 실감 미디어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이나 다큐 같은 걸로는 사실 디지털 해초를 하긴 좀 힘드니 VR 공간에서 굳이 7,000km를 가지 않더라도 가상실 공간에서 해초 갔던 랜드마크를 하나하나 밟아보자 해서 여기 그 화랑마을에 이런 해초의 여정의 일부를 압축적으로, 자, 실크로드 시대 해초가 나타났다. 해초의 80개국을 다 가진 않더라도 가장 랜드마크 되는 거를 가상현실 통해서 한 걸음 두 걸음으로 99 간다라고 이렇게 건의는 VR로 보는 해초의 루트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청소년들이 좀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원전은 정수일에 해초의 왕어천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콘텐츠 전시뿐만 아니라 VR 체험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해초를 재현해서 저렇게 그 질의응답하는 해초 인공지능 역사 콘텐츠도 만들었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초 시행에 걸었던 루트 하나하나를 전부는 아니지만 하이라이트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밤이한 석굴을 거리고 있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초의 루트를 VR 기술을 통해서 거리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 해초 루트를 가보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도남석굴 체험입니다. 자, 도남석굴이 발견되는 17구를 가상으로 해서 도남석굴에 가지 않더라도 도남석굴의 장경동에서 왕어춘천을 내가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왕어춘천에 있었던 17구를 들어왔습니다. 왕어춘천은 보이네요. 제가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물기의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집었을 때 설계의 체감력까지 같이 주었습니다. 왕어춘천에 두루마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 왕어축전은 이제 VR까지 왔는데요. 어떤 그 왕어천 축구국제에 나와 있는 해초에 같은 루트를 공간을 하나의 월드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하면, 특히 가상 공간에 해초의 루트를 있으면 꼭 특별전이나 어떤 박물관을 가지 않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 접속을 해서 해초가 갔던 공간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왕어천 축구국전 택색 공간이 메타버스까지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네, 아세안 프로젝트로 넘어갔습니다. 자, 아세안 외교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과 우리나라 아세안으로 묶여있는 10개 나라의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디지털하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자는 게 아세안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2017년에는 아까 물론 2006년에 한번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거는 어떤 데이터 축적 프로젝트고요. 이건 VR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미얀마 바간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자, 그리고 시간상 스킵했어요. 미얀마 네, 바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예. 자, 먼저 아세안에 10개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도 촬영과 인터랙티브 VR 콘텐츠 10년 전에 했던 거 조금 같은 소재지만 다른 기술을 접근했고요. 그때 없었던 드론 촬영을 하고 앙코르와트를 수직적 구조뿐만 아니라 수평적 구조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네, 또 현지 또 새로운 3D를 위해서 매핑 소스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드론 촬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위쪽에서 본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앙코르와트 전면이고요. 드론을 타고 쭉 보니까 이 앙코르와트 전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 했던 아세안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 그때 이런 모델을 통해서 다시 3D 작업을 했고요. 또 다른 모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용도는 단순히 구축이 아니라 가상현실
전체적인 모습을 3D 영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간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Cultural center in Korea, and through this game you'll be able to 우리 캄보디아의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첨단 기술 장비를 만나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계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유산으로 이렇게 또 아주 잘 진행한 겁니다. and in another way, this actually is a means of preserving. 나중에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도자기라든지 무슨 우리나라 전통물을 선물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는 캄보디아 국왕에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VR을 만들어서 선물해주는 디지털 헤리티지 순방 선물 이런 아주 재미난 현상도 있었고요. 자, 이 최종 결과물은 10개 나라 각 나라에 배포도 되겠지만 여기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이라는 곳에 10개 나라에 디지털 작업했던 결과물과 저희 보시는 VR 컨텐츠를 전시를 해서 부산 아세안 문화원에서 10개 아세안 국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2017년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미얀마, 인도네시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엔 작년, 재작년에는 나머지 태국이라든가 브루나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이런 다른 나라로 진행을 해서 10개가 다 진행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문화재청과 베트남 후예 황성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는 VR로 VR 작업까지 똑같은 소재지만 다른 기술을 접근했던 VR 컨텐츠로까지도 확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또 베트남 후예 황성의 카이는 황제 등을 가상현실로 만들었던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네네. 아세안 프로젝트는 10개 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3년, 4년 짧은 시간에 그 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묶어가지고 만들었던 범아시아적인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고요. 그것을 각 아시아 국가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관과 업체와 아세안 사무국과 이런 프로젝트를 연계를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프로젝트 탁티바이, 즉 파키스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탑이 저기 보시면 신라 백제 있는데 그 원리는 인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 튼 게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에서 탑이 시작이 돼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쭉 문화적인 전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탑의 루트고요. 인도가 탑의 시원이고 그게 중국 가기 전에 했던 곳이 저기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우리 해초스님이라든지 인도의 현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신라나 백제의 많은 구복순들이 옛날에 저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하버드 유학을 떠나는 것처럼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루트 중에서 인도에서 시작된 게 중국 가기 전에 이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을 있는 탑을 소재로 마지막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물론 이거를 파키스탄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렸고요. 파키스탄 정부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탈레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테러리스트다 이런 이상한 좀 우리 파키스탄 5,000년 역사에 되게 많은 문화재가 있는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서방에 너무 잘못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팀에서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닌 한국팀에서 우리나라 자기 파키스탄 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니 너무 우리가 고맙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테니까 이 프로젝트를 성사를 해달라고 파키스탄 대사관이 파키스탄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파키스탄 탁티바이 사원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콘티아 시나리오를 보고 계십니다. 자, 현장을 갔습니다. 2019년 4월, 2년 전의 모습입니다. 자, 탁티바이는 간다라 유족의 대표적인 유산이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지금 지진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지붕이 없고 지금 벽체와 바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또 현지 학자들한테 이거 우리가 원형을 복원하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 주고요. 저 빨간 원점에 있는 것이 원래 탑이 있었는데 지진에 무너졌습니다. 이거에 우리가 원형을 찾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돌아와서 3D 작업을 통해서 이 탑의 원형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상 공간에서 옛날 탑을 2100년 전의 탑입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다수가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라고 해보니 이게 사실 그 전시 활용할 수 있는 게 파키스탄에서는 하기 힘들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 아시아를 보여하는 또 간다나 파키스탄이 어떤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 2019년 10월 22일부터 코로나 딱 터지기 석 달 전이네요. 저때 아시아 스투파 로드 탁티바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장을 꾸며놓고 VR 체험, 그 다음에 그런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실제 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2100년 전에 간다라 대표적 유적이었던 탁티바이 사원을 체험하는 그런 전시 행사를 하였습니다. 자, 외부 분이 오시면 탁티바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 그럼 VR 체험을 하시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인트로 영상을 통해서 이 유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VR을 쓰고 2100년 전에 유적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공간을 잡은 건요. 저 유적이 8m 정도 8m의 큰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유적지 현장과 가상 체험이 있는 공간과 서로 룸 스케일을 맞춰서 똑같이 거니는 효과를 주기 위해했던 것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그때 어떤 전시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HMD를 쓰고 옛날 탁티바이 사원에 있던 현장으로 날아가서 그때 당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벽면을 만진 것은 실제 사원의 벽면을 촉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 자, 네, 한 10개를 지금 빠르게 짚어봤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과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은 전 세계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아주 이른 시기에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우리도 미국, 일본에 이어 전혀 늦지 않는 시간에 해외 디지털 프로젝트 수행했다는 게 어떤 성과고, 베트남 프로젝트부터는 그 나라에 해당 나라에 수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게 기관마다 부처마다 뭐 경쟁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중심 기간이 작고 10년, 20년, 30년 계획이라보다 단타성에 하다 보니 이게 좀 어떻게 어떤 그 패키지나 어떤 방향성보다 되게 그 좀 각자 도생하는 이런 프로젝트적인 한정이 있었고요. 또 해외 프로젝트는 펀드 조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외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부터 넘겨지거든요. 그럼 되게 프로젝트가 되게 하기 힘듭니다. 자, 성과 한계점 짚어봤고요. 자, 의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디지털 문화유산을 통해서 축적이 돼서 다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적용했을 때 또 하나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재 시장입니다. 아까 지금 베트남 후에 황성의 VR 체험관처럼 우리나라 기업에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매년 2, 3억을 벌어들이는 비록 우리나라 문화재가 아니지만 해외 문화재지만 이런 노하우와 기술을 통해서 일단 헤리티지 시장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또 베트남에서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팝이나 드라마만 한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0가지 수십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한류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해외 문화유산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디지털 헤리티지의 한류가 아닌가, DH 한류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 세 가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올해 뭐 백신 들어서 끝나면 아마 내년부터 또 다양한 기관이나 다양한 대학에서
해외 디지털 프로젝트를 할 것입니다. 그걸 뭐 지금 미리 재단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 아까는 주로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더 실크로드 도상에 있는 많은 유적과 국가를 확대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실크로드, 실제 실크로드가 아니라 가상 실크로드, 디지털 헤리티지 실크로드를 저렇게 완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실크로드가 물자가 왔다 갔던 해상 오아시스 실크로드가 이제 가상 실크로드가 돼서 이전에는 오아시스니 초원이니 해상 실크로드가 있었지만 지금 모바일 메타버스 시대에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서 과거의 고전적인 실크로드가 재편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헤리티지는 아주 놀라운 경험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국과의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많은 당나라, 청나라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아직 중국과 어떤 연합 프로젝트가 없었고 또 중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했던 프로젝트가 되게 아쉽습니다. 진시황릉은 그 중에 많은 것 중 하나이고요. 뭐 당나라 때라든지 한나라라든지 많은 유적이 있어서 자, 뭐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유산 뭐 자금성이라든지 진시황릉 병매연경인데요. 네네, 마침 또 이 천진대학의 한동 교수님과 같이 지금 연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게 서안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에서 진시황릉을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곳이 있다면 이것도 뭐 예를 들어 이런 체험관을 서안에 설치한다든가 우리나라 중국 관련된 박물관을 한다든가 그러면 디지털 헤리티지가 이렇게 진시황릉이 300년 뒤에 발굴되는데 미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상 관광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연합 프로젝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몽골도 우리하고 되게 친연성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한때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의 중심은 자금성이나 이런 베이징이 아니고 좀 카라코롬이라는 징기스칸, 그래서 징기스칸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통일했을 때 우리나라 한양처럼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카라코롬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실제 가보면 명나라군이 철저하게 박살을 내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옛날 성터이 있는데 야, 저게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 징기스칸이 만들었던 세계 최고의 도시였나 할 정도로 많이 파괴가 됐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독일팀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화려했던 이 카라코롬 도성을 재현해서 아까 지금 가상 체험을 한다든지 또 당시 고려시대의 많은 사신들이 이 카라코롬을 왔다 갔다 하는 기록들이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수도사가 왔고 그러면 고려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이 이 카라코롬 도성에서 한때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그 카라코롬 도성의 복원도와 저 왼쪽엔 고려 사신과 오른쪽에는 프랑스 수도사를 나눠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이렇게 그 잃어버린 카라코롬 도성에 대한 디지털 복원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로이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하고 로마 쪽에 아직 지를 못했고요. 호메로스의 영웅 소사지 중 하나겠죠. 트로이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이니 슐리만이 이걸 발견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1870년에 하이니 슐리만이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트로이를 발굴하고 150년이 지났습니다.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 팀,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팀, 그리고 터키 대학팀 이렇게까지 150년 동안 많은 발굴이 있었는데요. 가면은 지금 현장을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공간도 네, 옛날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 청동기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약간 9개의 도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공간을 꼭 실제 가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요. 이게 아마 터키와 연합 프로젝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로이 복원의 가상 복원도입니다. 저런 식으로 메타버스 공간이라든가 이 트라이 목마의 신화의 세계를 재현을 해서 진짜 어떻게 목마가 들어가서 트로이 성이 불타고 없어졌는지를 또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해외 문화유산 프로젝트 재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고 또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역시 아까 지금 저기 01번에 이게 안정적인 펀드가 없으면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정적인 펀드가 있어야지 뭐 5대양 6제도 4대 문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범용적으로 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는 좀 했는데 미국의 로마 리본이나 사이어가트 같은 외국에서 해외를 했던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이런 국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11개 해왔지만 앞으로 할 때는 이게 이런 프로젝트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술상으로 컨텐츠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다. 과거에는 경험을 했는데요. 세계를 선도할 만한 해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이 모든 프로젝트가 주로 뭐 문화재청이라든지 뭐 외교부라든지 아세안 사무각이라든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공공재를 해서 사실은 어떤 이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약했습니다. 아까 그 베트남 후양성 VR 체험관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 해외 문화유산 프로젝트가 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공공재를 탈피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력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나 하나의 기업이나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인문 콘텐츠 관련돼 들어오셨던 뭐 교수님이나 학교나 일반인분들 이분들이 우리나라 아직 뭐 디지털 헬스 관련된 정식 학부나 과는 없지만 여러 대학에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런 인력 풀들이 있어야지 전 세계에 있는 900개가 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우리가 고양시킬 수 있고 디지털 헬스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인력이 앞으로 배출돼야지 이것을 하부에서 받쳐줄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문화유산 디지털 프로젝트의 선도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01번, 02번, 03번, 4번까지 4가지가 앞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1시간 다 돼서 시간을 더 갖고 싶지만 또 논평이나 또 질문이 있어서 오늘 1시간 동안 짧았지만 한국의 해외 문화유산 디지털 프로젝트 현황과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긴 시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풍부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짧게나마 그래도 저희가 들으신 분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지금 한꺼번에 질문이 혹시 몰릴 수 있으니까 미리 채팅 등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거나 혹은 질문하기 힘드시다면 채팅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홍종렬입니다. 선생님 너무 그 귀한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실크로드를 이제 다 촬영을 하잖아요. 몇 나라에 걸쳐서. 네네네. 그런 모든 촬영하는 그 와중에 그 저작권 문제나 혹은 관련돼서 어려움들은 뭐 없었는지 좀 궁금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초창기 할 땐 저작권계는 희박을 해서 저작권이 갑자기 대두는 게 2010년, 15년 이후인 것 같은데요. 되게 해외 프로젝트에서 핵심을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11개 사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관광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호에서 아프가니스탄 갔을 경우에는 제가 정말 관광 모드로 가서 작업을 한 경우였고요. 아까 보셨던 캄보디아 앙코르 같은 데는 저작권료를 지불했습니다. 그 저작권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로 뭘 하고 이런 그 영어로 문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캄보디아 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이거는 니네들이 어떻게 활용해도 된다를 캄보디아 할 때 한번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재청과 베트남 후해황성 지방문화청 어떤 그 조인을 했고 해서 선생님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그 나라 관계기관 청과의 사전 조율과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그걸 한정 짓고 이거를 니네들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작업하기 전에 범위를 한정 짓습니다. 그게 돼야지 갈 수 있거든요.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 정부와 저희가 같은 팀 이뤘던 기관과 어떤 사전에 그 대사관이 중간에 그거의 어떤
서류 작업에 중추를 맡아줬는데요. 과거에도 거의 모든 해외 프로젝트가 그 나라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고 활용 용도에 대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작권을 확실히 풀지 않고서는 어딘가도 할 수 없고요. 아까 몽골이라든지 트로이라 됐든 뭐 진시황 병망이든 뭐가 됐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작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풀리지 않으면 돈이 있다가 해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국내는 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런 점은 저작권이 풀려야 실크로드 마찬가지고요. 저작권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맞고요. 과거에 했던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 특히 아까 제가 우리나라 YST가 20억을 투자했던 같은 경우는요. 이건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나라 후해 황성에 있는 지방 문화재청이랑 우리나라 기업이랑 정말 되게 지뢰할 정도 오랜 협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6천원을 번다. 2천원 네가 갖고 4천원 우리나라 기업에 갖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상업적이면 더 철저하게 문건이 완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네, 혹시 다른 무슨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늦으시는 것 같은데 꼭 질문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외대 임대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또 많은 감사합니다. 부분에서 영감을 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교양적인 수준도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만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본과 복제, 특히 기술 복제, 디지털 복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베냐민이 오래전에 썼던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논문을 좀 패러디해서 기술 복제 시대의 문화유산이라는 논문을 새로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논의해 주신 내용 중에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문제라든지 디지털 재현의 문제라든지 또 원본과 복제의 상관관계 문제라든지 혹은 정책적인 국제적인 정책적인 문제, 예를 들면 유네스코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초반에 주로 3D로 작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때 그렇게 3D로 스캔해 놓으셨던 그런 자료들이 지금은 이제 3D 프린터가 상당히 많이 기술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3D로 그렇게 스캔 작업을 해놓으신 것들을 3D 프린터로도 나중에 혹시 복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선생님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지금 해당 프로젝트 했던 물론 프린팅은 아닙니다만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선생님 질문이 저희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던 3D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까지 제가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혹은 가능하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사례는 아니더라도 요 진시황릉 병마연경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진시황릉 병마연경 저작권을 아직 획득하지 못해서 병마연과의 스캔을 못했는데요. 아까 보시면 사진 중에서 안경 쓰고 계신 중국의 천진대학교 한동 교수님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면 그분이 천진대학하고 진시황릉 병마 저기 있네요. 저 왼쪽에 있는 한동 교수님. 지금 선생님 보시는 왼쪽 저게 진본입니다. 이건 축소본인데요.
천진대학교랑 진시황릉 병망용 박물관과 MOU를 맺어서 병망이 9,000개인데 매년 여름에 100개씩 100개씩 스캔을 한다고 합니다. 저 밑에 스캔하는데요. 제가 저 한동 교수님 연구실 가니까 프린팅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20년 전에 처음 할 때는 3D 프린팅 개념이 없고 3D 프린팅이 아마 2010년도, 12년도 요때 쭉 올라왔었는데요. 그때는 3D 프린팅 개념보다 디지털 복제해서 이걸 가지고 콘텐츠로 전환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썼고 2014년부터 3D 프린팅이 열풍이 불어와서 우리나라 문화재 가지고 뭐 이렇게 프린팅 한다는 게 되게 많은데요. 중국 연구진을 가보니 실제 3D 스캔을 해서 이거 축소 모형을 해가지고 일단 천진대학교 학교니까 어떤 상업성을 떠나서 이런 3D 프린팅에 했을 때 아카데믹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질문 보니까 야, 이게 진품의 아우라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동안 선생님 저희는 스캔했던 용도가 디지털 컨텐츠용, 그러니까 앙코르와트를 스캔해서 렉스를 올려서 이걸 애니메이션 걸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한다 보면 아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문화 상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 천진 교수님 이런 걸 대량으로 복제해서 만들어서 서안 박물관 앞에서 판다든지 혹은 이란이 지금 그 미국하고 대척점이 있어서 못하는데 우리가 아까 페르세폴리스 프로젝트처럼 이 킹 다리우스의 진본을 스캔을 해서 대량 생산해서 뭐 이란하고 라이센스를 한다든가 아니 우리가 뭐 우리나라 그 쇼핑몰에서 판다든지 이렇게 디지털 복제와 선생님 지금 언급하셨던 이런 그 3D 프린팅은 문화유산의 상업화, 문화유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조잡하게 모델하는 것보다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고 그걸 3D 컨텐츠하고 더 나아가서 대량의 문화 상품까지 갈 수 있는 되게 그 디지털 복제 기술 3D 프린팅이 있는데 아직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아직 연구 단계라서 이런 그 디지털 헤리티지 3D 프린팅이라든가 디지털 복제를 상업적으로 연결시켜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인문 콘텐츠나 우리 연구자들이 디지털 헤리티지 상업화를 위해서 처음 기획이나 진행할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상업화하고 연결시켰던 어떤 연결고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도 그 질문이 이 복제품하고 관련이 돼서 되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늦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한 분 정도는 더 질의응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설명이 많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더 이상 질문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5월 인문 콘텐츠 학회 온라인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요. 6월 달에는 인문 콘텐츠 학회 온라인 포럼이 없습니다. 대신 11일과 12일에 충계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공감과 혁신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5월 인문 콘텐츠 학회 온라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